여자친구한테 돈 때문에 차인 후 나는 온라인 데이팅으로 부잣집 딸들을 꼬시는 작업남, 즉 제비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 신분이 절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다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애 중 한 명인 강남 미인 박선미가 내 정체를 알아버렸다. 선미가 칼을 들고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선미는 칼을 내 목에 들이대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죽거나 아니면 자기랑 결혼하거나. 지금 나는 수업 시간에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지만 곧 엄청난 폭로전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다. 주변 여학생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얘야, 들었어. 일본 도쿄에서 온 재벌 딸이 어제부터 학교를 샅샅이 뒤지면서 남학생 하나를 찾고 있대. 진짜 웃기지 않아? 여학생들이 쑥덕거리는 와중에 강단에 서 있던 박철수 교수가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이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알아보는 성격 시간입니다. 모두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요. 서버에서 무작위로 학생 한 명을 골라 화면에 띄울 겁니다. 교수는 웃으며 서버를 이용해 추첨을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 학생들의 아바타가 무작위로 튀어나왔고 잠시 후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자, 박 씨가 당첨됐네요. 그런데 화면에 뜬 건 배경화면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과의 낯뜨거운 카톡 대화 내용이었다. 자기야, 오늘 우리 1주년 기념일인데 9,999원 입금해서 애정 표현해줘. 잉잉. 왜 이렇게 쌀쌀맞아? 그럼 10,000원 더 보낼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스크린에는 무려 108명의 여자들과의 카톡 내용이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났다. 심지어 이미 사귀는 사이로 확인된 여자만 8, 9명이나 됐다. 게다가 토지개발 그룹 북청의 외동딸이자 학교에서 유명한 엄친딸인 서유나를 비롯해 하나같이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여자들이었다. 도대체 이 박 씨는 누구란 말인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또 10,000원 입금됐네. 아직 골수 이식 수술비 38만 원이나 더 필요한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창백해진 얼굴로 가슴을 움켜쥐며 희미하게 기침했다. 부디 이 부잣집 아가씨들이 그 돈에 신경 쓰지 않기를. 감옥에서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재벌 딸들은 다 똑같아. 내 전 여자친구였던 한나처럼. 한나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애로 돈이 조금 있었다. 나는 백혈병에 걸린 후 한나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억지로 헤어지자고 했다. 그러자 한나는 본색을 드러냈다. 꼴의 가난뱅이 주제에. 내가 진짜 너 같은 놈을 좋아할 줄 알았어? 그냥 잘생겨서 한번 찔러본 거야. 사실 어젯밤에는 재벌 오빠랑 신나게 놀았거든. 알아서 헤어져줘서 고마워. 한나는 독서를 퍼붓고 내 앞에서 재벌과 연락하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내 가난뱅이 장학금 자격을 박탈시켰다. 심지어 내가 자기를 찾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불쌍한 척 연기까지 했다. 나는 싸늘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려고 했지만 마침 이어폰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다. 이어폰을 벗자 주변은 고요했다. 고개를 들자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교실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스크린에 뜨는 사람은 분명 박 씨일 거야. 역시 능력자네. 나도 좀 나눠주라. 나도 달콤한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스크린을 올려다봤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교수가 당황한 듯 화면을 끄려고 하자 맨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사진 속 사람은 절대 박 씨가 아닐 거예요.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아가씨들을 꼬실 수 있겠어요.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내 전 여자친구 한나였다. 한나는 질투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쏘아봤다. 착각한 거겠죠? 우리도 경험을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교실 안의 남녀 학생들은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에 대해 쑥덕거렸다.
한나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평생 나만 우러러보며 살아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일부러 명품 가방을 내 앞에서 흔들어대는 모습이 역겨웠다. 나는 냉담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훑어봤다. 심지어 한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걸로 내 신분은 들통나지 않겠지. 나는 정말 한나에게 감사해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굉음을 내는 슈퍼카의 엔진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강타했다. 교실이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빨간색 페라리가 천천히 멈춰섰고 잠시 후 검은색 제이어고 교복을 입은 흑발의 붉은 눈동자 소녀가 차에서 내렸다. 붉은 눈동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입꼬리는 음흉한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눈 밑의 눈물점은 차가운 분위기를 더했다. 드디어 찾았다. 페라리에서 내린 붉은 눈의 소녀를 보고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경악했다. 저 사람 혹시 일본에서 온 유학생 아니야? 엄청 예쁘다. 그런데 북청고는 유학생 안 받잖아. 듣자 하니 저 아가씨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했대. 교장 선생님이 굽신거려서 특별히 입학시켜줬다나 봐. 또 다른 소문 없어? 저 아가씨가 자기가 기부한 발전기금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꿨대. 박도준 장학금이었던가. 여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뒤에 앉아 조용히 있던 나를 쳐다봤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의 모습에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왜 저 애가 여기 있는 거지? 그 소녀의 이름은 조혜란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뛰어난 성적 덕분에 나는 도쿄로 교환학생을 갔었고 그곳에서 조혜란과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해 때문에 헤어졌고 그 후에는 앙숙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조용히 핸드폰을 끄고 화면 연결을 끊었다. 내 생각에는 온라인 데이트 사실이 들통나는 것보다 조혜란에게 정체가 발각되는 게 훨씬 더 무서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혜란에게 정신이 팔려 아무도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한 순간 내 뒤에 앉아있던 마스크를 쓴 소녀가 계속 나를 주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확인 완료. 90% 확률로 저 여자애와 온라인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박도준. 쓰레기 같은 놈이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찢어버릴까요? 마침 칼도 샀거든요. 조혜란이 교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자 교수는 서둘러 앞으로 나가 깍듯이 인사를 건넸다. 조혜란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교수는 어제 조혜란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기에 이 유학생 아가씨의 집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알고 있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조혜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붉은 보석 같은 눈동자가 교실 안을 훑더니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조혜란은 고급 가죽 구두를 신고 천천히 걸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늘 나를 무시하던 한나조차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려던 찰나 경악스러운 광경이 벌어졌다. 조혜란이 내 옆에 멈춰 서더니 몸을 숙여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붉은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도준, 오랜만이네. 조혜란은 달콤한 목소리로 내 손가락을 깍지 꼈다. 순식간에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경악에 찬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한나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핸드폰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교실 안은 다시 술렁거렸다. 세상에, 도쿄 아가씨가 직접 찾아왔어. 도대체 박도준은 정체가 뭐야? 알아챘어. 아까 화면에 뜬 사람이 바로 쟤야. 저렇게 여자 꼬시기 쉬운 스타일이어야 재벌 딸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젠장, 불공평해. 왜 저 혼자만 저렇게 많은 부자 여자들과 엮이는 거야? 남학생들은 울먹이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학생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재벌 아가씨와 엮일 수 있어. 나는 침착하게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고 조혜란을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모르는 분입니다. 조혜란은 내 말을 듣자 싸늘하게 웃었다. 눈빛이 번뜩였다. 내 말에 교사조차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박 씨에게 많이 배워라. 저 침착한 태도를 봐. 여자친구가 찾아와도 모른 척하는 저 정신력. 정말 본받을 만하다. 괜히 튕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하늘에서 굴러떨어진 복을 발로 걷어차다니. 저 녀석은 인간도 아니야. 어떤 남학생은 화가 난 나머지 당장이라도 나를 때려 눕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조혜란의 다음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혜란이 갑자기 내 입술에 키스했다. 잠시 후 고개를 들더니 내 턱을 잡았다. 이제 기억나. 조혜란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눈에는 장난기가 3할, 살기가 7할 섞여 있었다. 교수는 즐겁게 구경하다가 마시던 차를 뿜어내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 주변 학생들은 질투심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책상에 엎드려 인생의 불공평함에 절망했다.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내 차가운 목소리에 교실 안은 다시 술렁거렸다. 남녀 학생들은 모두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언제 우리가 헤어졌다는 거야? 조혜란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비된 표정의 학생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강단에 서서 하교를 선언하려던 찰나 문 밖에서 은발의 소녀가 걸어 들어왔다. 마스크를 쓴 은발의 소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를 물었다. 박도준은 어디 있어? 교수는 헛기침을 하며 페라리가 있는 교실 밖을 가리켰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교실 밖으로 나갔다. 또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후 교실 안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은발의 벽안이라니, 설마 서청우. 10분 후 조혜란은 인적이 드문 꽃밭에 페라리를 세웠다. 나는 조수석에 묶인 채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조혜란은 검도 유단자의 무술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를 제압하고 꽁꽁 묶을 수 있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내 눈빛은 극도로 차가웠다. 뭘 하냐고. 훗 조혜란은 차갑게 웃으며 갑자기 내 목을 끌어안고 격렬하게 키스했다. 키스는 3분 동안 이어졌고 숨막힐 듯한 고통에 절망할 때쯤 조혜란은 나를 놓아주었다. 조혜란은 떨리는 내 얼굴을 어루만졌지만 붉게 충혈된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3년 전 우리가 사랑했을 때 당신은 여의사랑 바람을 피웠지. 조혜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눈 밑의 눈물점은 싸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때부터 나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 이제 드디어 소원을 이루게 됐네. 조혜란은 나직이 속삭이며 내 목을 부드럽게 핥았다. 나는 그 여의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 그건 다 내 오해야.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쳐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조혜란도, 한나도, 하지만 이 두 여자는 한 명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단정지었고, 한 명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다시 말해서 복수는 과거 순수했던 나 자신에 대한 복수였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벌을 받아야겠지. 조혜란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아무 말 없이 내 위에 올라타더니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만해. 뭐 하려는 거야?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조혜란의 마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뭘 하긴. 곧 알게 될 거야. 조혜란은 혀로 입술을 핥으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조혜라는 말을 마치자 내 가슴으로 손을 뻗어 옷을 벗기려 했다. 하지만 손이 내 옷 주머니에 닿자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커헉, 나는 힘없이 기침했다. 눈을 뜨자 조혜란의 하얀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있었다. 급성 백혈병 초기. 즉시 치료 요망 조혜란은 한 글자씩 읽어나갔다. 3년 전 내가 받은 진단서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뚝뚝 떨어졌다. 그때 당신은 그냥 병원에 진찰받으러 간 거였어?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조혜라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의 2번의 사랑은 모두 백혈병 때문에 끝났다. 상대방이 걱정할까 봐 병을 숨겼고 그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이 일에는 좋은 점도 있었다. 나중에 병 때문에 다시 한번 이별을 겪으면서 나는 한나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멋대로 오해했어. 조혜라는 흐느끼며 눈물을 닦았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 당신을 다시 만나면 얼마나 모질게 대할지 늘 생각했는데 사실 가방에 칼도 숨겨왔어.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밖에 남지 않았어. 그녀는 의지할 곳 없는 아이처럼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도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예전처럼 벚꽃 아래 앉아서 하늘에 쏟아지는 불꽃을 감상하면서 평생 당신에게 속죄할게. 꼭 당신의 백혈병을 고쳐줄게.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안 돼. 나는 그녀를 밀어내고 억지로 피 섞인 침을 삼켰다. 차갑게 말했다. 왜? 아직도 나를 사랑하잖아. 조혜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내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 나는 이제 너에게 옛날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 나를 잊어. 그리고 내 백혈병은 내가 알아서 돈을 모아서 치료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나는 조혜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옷을 입고 페라리의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하얀 손이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다. 비명조차 지르기도 전에 조혜란에게 제압당했다. 어딜 가려고? 조혜란은 아까와 달리 냉혹한 표정으로 내 2 팔을 꽉 잡았다. 아르바이트하러 가야 해. 그만 놔줘.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몸에 힘이 없는 나는 발버둥 칠 힘조차 없었다. 나는 조혜란의 몸 아래 갇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안심해. 지금부터 관계가 생길 테니까. 오늘 당신 뱃속에 내 아이를 가질 거야. 마침 지금이 가임기잖아. 조혜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입가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은 마치 맹수와 같았다. 명심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내 거야.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어.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 영원히 내 옆에 있어야 해. 그리고 내가 내 병을 꼭 고쳐줄게. 그녀는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다시 입은 옷을 벗기려고 했다. 바로 그때 차 문이 활짝 열렸다. 무표정한 얼굴의 은발 소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소녀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손에 꽉 쥐고 있는 과도였다. 서청우,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눈에는 짙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온라인 데이트로 알게 된 서진그룹의 외동딸 서청우를 조혜란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다. 특히 아까 수업 시간에 실수로 온라인 데이트를 즐기는 바람둥이라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조혜란은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
화를 내려고 하는 찰나 서청우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이 나와 온라인 데이트를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나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서청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왼손은 감춘 채 오른손에 든 칼을 내 목에 들이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침착하게 서청우를 쳐다봤다. 지금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 조혜라는 정신을 차리고 성큼성큼 차에서 내리더니 서청우를 도발하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잘 들어. 박도준은 너를 모른 듯.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붉은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서청우는 조혜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내 뒤에 있는 나를 쳐다봤다. 생각은 끝났어. 서두를 건 없어. 지금 당장 나랑 결혼 등기하러 가는 거야. 서청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굳어있는 나에게 샤오칭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데이트하는 사이도 아니라고요. 라며 잘라 말했다. 나는 조혜란의 앞으로 다가가 샤오칭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동시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샤오칭우, 이 여자 정말 미쳤나. 나랑 결혼이라니. 샤오칭우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칼을 조용히 치켜들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단군 씨는 내 사람이니까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조혜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차가운 눈빛으로 샤오칭우와의 거리를 10cm 이내로 좁혔다. 재벌가의 딸다운 도도한 아우라가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내 사람이라고. 샤오칭우의 눈에 약간의 조소가 스쳤지만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다 준비해둔 듯 수표와 계약서를 꺼내 내게 건네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1000만 위안은 당신 차지가 될 거예요. 샤오칭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수표와 계약서를 그녀에게 돌려줬다. 돌려드릴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헛기침을 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그 모습을 본 조혜라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샤오칭우를 득의양양하게 쳐다봤다. 돈이 없으면 있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는 오만하게 미소 지으며 자동차 키를 내 손에 쥐어줬다. 단군, 이 페라리 라페라리는 어제 막 산 거예요. 우리 재결합 기념으로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줘요. 조혜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샤오칭우를 아랑곳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끝이 닿기도 전에 차갑게 밀쳐내고 페라리 키를 돌려줬다. 헤란 아가씨,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예전 사랑은 벚꽃 아래서 끝났어요. 그때 당신이 나를 밀어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찾다니 웃기지도 않네요. 나는 고개를 기울여 조혜란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앞으로도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조혜란은 내 말을 듣자 눈가가 붉어졌다. 눈빛은 음울하게 변했다. 분명히 지금 그녀는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나는 조혜란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떠나려다 샤오칭우가 차갑게 코웃음 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과 이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이 샤오칭우는 내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나는 샤오칭우를 돌아보며 약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샤오 아가씨,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죠. 더 나아가 제가 진짜 그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당신은 작년에 제가 당신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잊으셨나 보죠? 제가 무심코 당신의 컵을 건드린 것 때문에 인턴 급여를 전부 삭감했잖아요. 그달을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아시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노동재판에 제소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팔아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말을 마친 나는 샤오칭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샤오칭우의 아름다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짙은 그림자로 가득했다. 제가 온라인 데이트 상대로 선택한 재벌가 아가씨들은 모두 저를 괴롭혔거나 저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순수했던 사랑의 전사가 타락한 온라인 바람둥이가 된 것은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복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복수이기도 했죠. 내 말을 들은 샤오칭우는 은발을 살짝 쓸어넘기며 고개를 숙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분명히 이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럴 만도 하죠? 샤오 아가씨처럼 고귀한 분이 저 같은 미물들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벌써 잊으셨겠죠. 나는 껄껄 웃으며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증오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2년 동안 온라인 데이트를 하면서 샤오칭우를 괴롭히며 병적인 복수심을 채웠지만 현재 나는 과거의 증오에서 벗어났다. 샤오칭우는 나에게 더 이상 증오심도 애정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 조혜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힘겨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왼손을 잡았다. 샤오칭우는 복잡한 눈빛으로 조혜란을 흘끗 쳐다보더니 내 오른손을 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놔. 나는 위험한 눈빛으로 두 여자를 뿌리치려 했지만 병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반군, 지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더라도 멀리 중국까지 찾아온 나를 위해 밥이라도 같이 먹어줘야지. 조혜란은 애처롭게 애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위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밥을 같이 먹자는 핑계로 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물론 그녀는 여러 가지 술수를 쓸 생각이었다. 조혜란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약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밤 계획을 떠올리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혜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밥이라도 같이 먹고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때 샤오칭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조혜란을 쏘아봤다. 눈빛은 차가웠다. 오늘 밤 저와 식사하러 가요? 작년 일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할게요. 샤오칭우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약간의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약간 놀랐다. 늘 냉정하고 위험 있는 샤오 기업의 고귀한 딸이 사과를 하다니. 나는 잠시 고민하다 샤오칭우의 초대에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의심을 풀고 내가 그녀의 온라인 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한숨을 쉬며 막 동의하려던 찰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두 여자 모두 자신과 식사하러 가자고 초대하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할까? 조혜란과 샤오칭우도 동시에 이 문제점을 깨달았다. 안개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반군, 만약 은발 여자의 초대에 응한다면? 조혜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섰지만 말투는 곧바로 차갑게 변했다. 아주 잔인하게 벌할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혜란과 사랑을 나눴던 날들, 끔찍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눈을 가진 샤오칭우는 갑자기 내 손을 꽉 잡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미리 경고하는데 오늘 밤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이며 조롱하는 말투로 덧붙였다. 받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벗겨진 채 침대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는 않겠죠. 반군? 온몸이 굳어버렸다.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다. 이제 샤오칭우는 내가 자신의 온라인 애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하든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미안하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어. 먼저 가볼게의 침묵 끝에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두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기숙사로 향했다. 샤오칭우는 내 뒷모습을 쳐다보며 푸른 눈동자에 교활한 빛을 띄웠다. 사람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녀는 온라인 애인으로 나를 단정 짓는 것을 포기한 듯 나른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정체가 발각되지 않았다. 조혜라는 샤오칭우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끔찍한 꼴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모습이 점점 멀어지자 샤오칭우는 은발을 귀 뒤로 살짝 넘기며 조혜란을 쳐다봤다. 조혜란 씨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의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샤오칭우는 깊은 눈빛으로 조혜란을 쳐다봤다. 지금은 제가 그의 세상에 있는 여자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했다. 도쿄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샤오 씨, 당신네 나라 여자들은 다 당신처럼 무례하고 억지스럽나요? 작년에 당신은 반군에게 몹쓸 짓을 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당신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조혜라는 비웃으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붉은 눈 밑에 있는 눈물점이 매혹적이었다. 조혜란의 말을 들은 샤오칭우의 눈에 조롱의 빛이 스쳤다. 오늘은 화이트데이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겠네요. 내기할까요? 누가 단군에게 더 멋진 선물을 주는지. 처음 주는 선물만 계산하고 다음은 계산하지 않기로 해요. 샤오칭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혜란을 쳐다보며 천천히 페라리에 몸을 기댔다. 조혜란은 그 말을 듣고 턱을 매만졌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좋아요. 그럼 내기를 하나 더 추가하죠. 누가 단군의 첫 경험을 가져갈지. 조혜란은 환하게 웃었지만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녀는 며칠 안에 내 병을 치료한 다음 샤오칭우를 곤란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샤오칭우는 그녀를 쳐다보며 은발을 늘어뜨리고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기숙사 아래에 앉아 차분하게 핸드폰으로 새로운 소식을 검색했다. 학교 게시판에는 내가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미친 듯이 퍼져 있었다. 메시지가 공개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람둥이라는 것을 의심했지만 다행히 내 얼굴은 찍히지 않아서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후유증은 있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나를 사랑했던 몇몇 재벌가 아가씨들은 이미 소식을 접하고 페이스북에서 나를 욕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내 진짜 모습은 들통나지 않았지만 연애용으로 사용하던 부계정 이름과 아바타는 이미 알려져 버렸다. 사기꾼, 바람둥이, 정말 역겨워. 어떻게 당신 같은 놈과 온라인으로 사랑을 했을까? 내 연애 상대들이 보낸 메시지는 무시했다. 나는 욕설을 보고도 화내지 않고 미소 지었다. 이렇게 된 것도 나쁘지 않았다. 차라리 한 명씩 차단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이다. 골수 이식 수술비 38만 위안이 아직 부족하다. 올해 안에 꼭 벌어야 할 텐데. 올해 안에 벌지 못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진지하게 재벌 여자를 만나서 스폰을 받아 수술비를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예전에 2번의 연애, 여자들에게 놀아났던 날들이 떠올랐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연애는 더더욱 싫었다. 차라리 양심 없는 사기꾼으로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게 재벌 여자에게 애완동물처럼 길러지는 것보다 낫다. 그때 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도 역시 수스엔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반군,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진심을 듣고 싶나요? 예전 일은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 발전된 관계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만나요? 당신은 내 영혼의 일부를 차지했어요. 당신 없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껐다. 손을 떨며 주머니 속에서 싸구려 담배 한 갑을 꺼냈다. 담배를 한 모금 빨고 고개를 저으며 혐오스럽게 담배를 껐다. 그리고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나는 수수엔이 싫었다. 샤오칭우처럼 수수엔과의 온라인 데이트도 복수심에 비롯된 일이었다. 수수엔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으로 베이징 부동산 그룹의 외동딸일 뿐만 아니라 베이징 신에너지 기술 회사의 여성 CEO이기도 하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샤오칭우의 회사에서 수수엔의 회사로 이직한 후 수수엔은 잊을 수 없는 경험과 풀 수 없는 원한을 안겨주었다. 수수엔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자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했다. 지금 수수엔은 나를 사랑하고 평생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수수엔은 자신이 온라인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다시 수수엔과의 채팅창을 열어 메시지 받기 모드로 설정했지만 알림은 끄기로 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기숙사로 올라갔다. 기숙사 남자 기숙사 방은 모두 화이트데이를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오늘 밤 어떻게 축하할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내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룸메이트 우창이 침대에 누워 자위 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링, 싸버린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마왕을 무찌르는 주선과 같은 웅장한 기세로 외쳤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침대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송장처럼 누워 있었다. 도준이는 어디 갔어? 룸메이트 추원은 웃으며 말했다. 학생회에서 선물왕이라는 행사를 한다는데 화이트데이에 누가 선물을 많이 받는지 겨루는 거래. 너도 갈 거야. 추원은 책을 덮고 나에게 속삭였다. 싫어. 재미없어. 나는 헛기침을 했다.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선착순 50명에게는 매운맛 라면 한 박스를 준 데의 추원은 계속 설득하려고 했지만 나는 갑자기 굳어버렸다. 나는 운동화 끈도 묶지 않은 채 초조하게 추원을 쳐다봤다. 추원, 빨리 가. 늦으면 라면 다 떨어진다. 지금 나는 추원을 칼을 갈며 갈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재빨리 운동화를 신었다. 나는 곧바로 추원과 함께 행사장에 달려갔다. 행사장은 A동 건물 꼭대기에 있는 강당에 있었다. 그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때 잘 차려입은 한 남학생이 내게 다가왔다. 어이, 도준아. 너도 왔네? 이번 행사는 정말 대박이야. 게임 규칙은 간단해. 남학생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가서 여학생들이 직접 주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받는 거야. 마지막에는 선물 가격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거지. 이 말을 걸어온 사람은 학생회 부회장 왕즈강이었다. 그는 나와 꽤 친했다. 행사가 엉망진창이네. 나는 약간 못마땅하게 말했다. 왕즈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더 이야기하다가 하던 일을 하러 갔다. 나는 약간 심심해서 핸드폰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다. 형, 저것 좀 봐. 샤오칭우잖아. 진짜 예쁘다. 내가 그를 따라 눈을 가늘게 뜨며 쳐다봤다. 내 눈은 차가워졌다. 샤오칭우는 맨 앞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매서운 시선이 느껴졌다. 바로 조혜란이었다. 그때 그녀의 붉은 눈은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턱을 괜 채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나를 쳐다봤다. 붉은 입술은 묘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시선을 거뒀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가자. 공짜 라면은 필요 없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일어서려고 했다.
잠깐만. 시작했잖아. 추원은 서둘러 나를 말렸다. 이번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공짜 콜라도 준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다. 잠시 후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발렌티노 하이힐을 신은 한 여학생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양쪽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원래도 예뻤던 얼굴은 옅은 화장으로 더욱 빛났다. 그녀는 문학부 학생회장 류링 씨였다. 류링 씨는 재빨리 연설을 마쳤고 행사가 시작되었다. 5명의 남학생이 웃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얼굴은 여학생들이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는 빛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난처한 일이 일어났다. 5명의 남학생 중 4명은 아무에게도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학생은 여자친구에게 겨우 9.92안짜리 피노듀오에서 산 싸구려 향수 한 병을 받았을 뿐이었다. 아래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래에 있던 여학생들은 낄낄 웃으며 향수를 준 여자아이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만 남학생들은 얼굴이 굳어진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냉정하게 쳐다봤다. 곁에 있는 추원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다. 선배님,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류링 씨는 맑고 매혹적인 눈을 깜빡이며 환하게 웃었다. 류링 씨가 사랑스러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웃었다. 과거 류링 씨가 입학했을 때 내가 그녀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며 시포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다. 물론 돈을 받긴 했지만. 선배님도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 보니 여자친구가 있으신가 봐요. 류링 씨는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섬세한 눈썹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공짜 라면을 받으러 온 것뿐이야? 그래요. 류링 씨는 고개를 숙여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하얀 무릎 위에서 작은 원을 그렸다. 그녀의 매혹적인 눈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무대에 올라가서 참여해야 라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나 봐요. 류링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눈빛의 내 표정은 곧바로 굳어졌다. 그럼 헛걸음해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핸드폰을 꺼내 추원과 함께 떠나려고 했다. 잠깐만요. 선배님은 라면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류링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약간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됐어. 먼저 가볼게. 나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류링 씨가 다급하게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이 행사는 제가 주최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선물을 안 하면 곤란해져요. 어차피 누구에게든 선물을 해야 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안 돼. 내 물건은 받을 수 없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나중에 저에게 답례로 뭐라도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말에 영어 과외를 무료로 해줘도 돼요? 제가 6급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류링 씨는 내 소매를 잡고 흔들며 부탁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류링 씨의 수상한 눈빛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경 쓰기 귀찮았고 진실을 밝혀내기도 귀찮았다. 류링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류링 씨는 가지고 온 가방을 열어 정교한 선물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깨물며 해맑게 웃었다. 내가 무대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맨 앞줄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샤오칭우는 깊고 푸른 눈을 뜨고 하품을 하며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그때 학교 한편에서 검은색 람보르기니 가야르도가 흰 장미로 덮인 차량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다. 차에는 스포츠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가득 실려 있었다. 조혜라는 뒷좌석에 앉아 샤오칭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차갑게 지켜봤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비웃었다. 그때 나는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래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박도준 아니야? 저런 녀석에게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네? 저 녀석은 재벌 딸들과 온라인 데이트를 하는 바람둥이라던데 순식간에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다. 가끔씩 나를 향해 조롱하는 눈빛도 보였다. 나는 냉정하게 아래에 있는 복잡한 눈빛들을 훑어봤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그때 아래에 있던 3명의 여학생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샤오칭우, 조혜란, 류링시. 아래에 있던 학생들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설마.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조혜란과 샤오칭우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때 조혜란과 샤오칭우는 무대를 지나쳐서 뒤로 사라졌다. 강당에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럴 줄 알았지? 조혜란과 샤오칭우 같은 절세미녀가 저런 녀석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황천과 한나는 얼굴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웃으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황천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류링씨가 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류링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두 손으로 정교한 선물 상자를 안은 채 수줍고 기대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배님,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선물 상자를 내 앞으로 내밀고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어 선물을 받았다. 저 차가운 녀석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싫어. 저 사람은 류링씨잖아. 수천억 자산가의 딸이잖아. 어떻게? 황천의 기대에 찬 눈빛은 어두워졌다. 온몸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나 역시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며 나를 증오스럽게 쳐다봤다. 그녀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내가 잘 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들을 냉담하게 쳐다보고 류링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류링씨는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섬세한 눈썹 사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드러냈다. 우창은 류링씨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류링씨, 황천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도준이 형에 비하면 어때? 류링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우창의 속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황천을 힐끗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저런 사람은 선배님과 비교할 자격도 없어요. 황천은 류링씨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깊은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져 어디든 숨고 싶었다. 알고 보니 자신이 광대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눈에 불을 켜고 이를 악물었다. 온몸을 떨었다. 그가 쥐고 있던 한나가 준 선물도 땅에 떨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갑자기 기절한 그를 보고 한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의 인중을 눌렀다. 하지만 그때 모두들 한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조혜란과 샤오칭우는 어디로 갔고 무엇을 하려는 걸까? 도준 선배님, 저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류링씨는 용기 내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아시죠? 고맙지만 안 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류링씨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발끝으로 땅의 원을 그렸다. 바로 그때 경비원이 갑자기 강당으로 들어왔다. 경비원은 확성기를 들고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다. 박도준 씨, 당신이 렌트한 고급차가 주차 공간을 막고 있으니 빨리 차를 빼주세요. 경비원은 초호화 스포츠카를 렌트한 학생이 자랑하려고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경비원은 이 차가 샤오칭우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는 조롱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다. 즉시 악의적인 눈빛이 내게로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태연자약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에게 해명할 생각도 없었다. 경비원은 짜증을 내며 확성기로 소리쳤다. 아무도 안 나오면 사진을 무대 스크린에 띄워서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스포츠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에 뜬 람보르기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채 2.5초도 지나지 않아 놀라움부터 충격까지 온갖 감정이 군중 속에서 폭발했다. 박도준에게 주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고? 이 차는 렌터카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준 선물이라고. 순식간에 질투와 놀라움이 섞인 탄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숙였다. 내 머릿속에는 두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조혜란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내게 다가왔다. 모든 사람들은 이 도쿄에서 온 아가씨를 쳐다보고 스크린에 뜬 사진을 다시 쳐다보며 무서운 생각을 했다. 이 스포츠카는 조혜란이 준 선물이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검은색 람보르기니는 사실 샤오칭우가 준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아까 대기실에서 조혜란이 자신에게 줄 선물을 자랑하자 샤오칭우는 차갑게 돌아서서 떠났다. 조혜란과의 싸움에서 그녀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셈이었다. 샤오칭우의 눈에는 조혜란의 선물이 수백 배는 더 귀해 보였기 때문이다. 조혜란은 제복 스타일의 구두를 신고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하얀 다리가 검은 스타킹 너머로 드러났다. 내 선물이 마음에 드니 그녀는 요염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내 손을 잡은 채 자신의 가슴에 묶은 리본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을 내게 선물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샤오칭우가 포기한 이유였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조혜란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매일 새로운 차가 집 앞으로 배달될 것이다. 샤오칭우는 냉정하고 솔직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조혜란처럼 복잡한 속셈을 꾸밀 줄 몰랐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 불쾌한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옆에 있던 류링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위험하게 조혜란을 쏘아봤다. 그녀는 자신이 강력한 라이벌을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고개를 쳐들고 차갑게 웃었다. 고맙지만 당신의 선물은 거절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조혜란의 차가운 눈빛과 모든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 한 채 무대에서 곧바로 내려왔다. 나는 경비원에게 가서 확성기를 돌려주고 말했다. 저는 이 엉망진창인 행사에서 자진 퇴장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뜻밖에도 조혜란은 드물게 이전처럼 나를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 강당 밖으로 나갔다. 붉은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아까 내 말에서 그녀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안 돼. 어떻게 해서든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래 후 조혜란은 고개를 쳐들었다. 깊은 눈빛으로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두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조용하고 아련한 사랑이었다. 무대 위에서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그냥 공짜 라면을 받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확성기를 경비원에게 돌려주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라면 한 박스와 콜라 한 박스를 껴안았다. 류링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나는 라면과 콜라를 짊어지고 건물 정문으로 나갔다. 옆에는 여전히 람보르기니를 싣고 있는 트럭이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기숙사로 향했다. 박도준 씨, 차갑고 무심한 뒷소리에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샤오칭우가 트럭 뒤편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내 앞에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은발은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며 섬세한 물결을 이루었다. 깊고 푸른 눈은 나를 무심하게 쳐다봤다. 샤오 선배님, 무슨 일이시죠?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 선물을 받으세요. 샤오칭우는 말을 마치고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트럭에 실려있던 람보르기니가 내려졌다. 5분도 안 돼서 나는 내 앞에 세워진 검은색 스포츠카를 쳐다봤다. 입가에는 조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것에는 관심 없어요? 샤오 선배님이 가지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걸어갔다. 내 선물을 거절하는 건가요? 샤오칭우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실망한 듯 햇빛 아래 하얀 손목을 내밀었다. 살짝 찡그린 그녀의 미간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두 손을 등 뒤로 뻗었다. 만약 당신의 룸메이트들이 퇴학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샤오칭우의 입가에 냉정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한참 후 나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앞을 쳐다봤다. 협박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도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협박이라뇨? 샤오칭우는 차갑게 웃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나는 몸을 기울여 샤오칭우를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협박이 사라질 테니까 샤오칭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샤오칭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샤오 선배님, 오늘 밤 당신이 준 차를 경해 고아원에 기증해서 아이들을 대신해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여전히 샤오칭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샤오칭우는 내 말을 듣자 곧바로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아파서 동생 병문안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휴가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정말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려고 무슨 핑계를 대도 상관없는데 왜 어설픈 핑계를 댔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자 그녀는 회사의 규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회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인턴 급여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 나는 협조적이지 않고 상관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도 모르는 인턴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최저 시급으로 인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가장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만약 그녀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이미 나를 해고했을 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수수에는 말을 이으려고 하다가 내가 차갑게 웃으며 몸을 돌리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버릇없이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건가요? 수수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있는 류링 씨가 신호를 보내며 부탁하는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수총, 저는 인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당신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다. 수수에는 완전히 격분했다. 나를 다시 불러 세우려던 찰나 옆에서 류링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 선배님, 도준 선배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그를 혼내지 마세요. 이때 류링 씨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수가 자신까지 싫어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수수에는 류링 씨를 쳐다봤다가 나를 쳐다보며 경악했다. 세상에 저 차가운 표정으로 말도 제대로 안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쳐들고 차갑게 말했다. 박도준, 이쪽으로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류링 씨는 곧바로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줍음에 붉게 물들었다. 수수에는 류링 씨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사랑에 휘둘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류링 씨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류링 씨의 눈에 담긴 당황스러움을 봤다.
내가 자신의 당황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몸을 돌려 떠났다. 류링 씨의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류링 씨 과외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잃을 수는 없었다. 수수예는 차갑게 웃으며 분노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박도준, 지금부터 내 명령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월급을 전부 삭감당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그녀는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나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녀는 내가 월급을 삭감당한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뜻밖에도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렇다면 인연은 여기까지네요. 수수예는 내 온화한 미소를 보고 내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오만하게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뭐? 인연이 끝이라고. 내 주제를 알아야지. 오늘 밤 돌아가면 내 월급을 전부 삭감해버릴 거야. 그녀는 내가 말하는 인연이 상관과 부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말하는 인연은 온라인 연애 상대 사이의 관계였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입가에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인연이 끝났으니 앞으로 행복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주머니에 있던 사원증을 땅에 던지고 몸을 돌려 떠났다. 수수예는 차갑게 비웃었지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온몸을 파고드는 외로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수수예는 내가 자신을 화나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녀는 침묵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 뒷모습에 대고 말했다. 이 도시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겠어. 입이 험한해 샤오칭우가 수수예네 앞으로 다가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샤오 아가씨. 수수예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아무리 자신의 수 부동산과 새로 설립한 수 과학기술 회사가 샤오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수수예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내 심기가 매우 불편한데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 샤오칭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잔잔한 바다 같던 그녀의 푸른 눈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쓰나미처럼 차갑고 광기 어린 살기를 뿜어냈다. 내 사람이라고? 수수예는 깜짝 놀라 수수예네 놀란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옆에 있던 류링 씨는 이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구나. 내 마음속에서 한없이 강했던 수 선배님이 그녀 앞에서는 작은 개미처럼 느껴지다니. 수수예는 샤오칭우를 쳐다봤다가 나를 쳐다보며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나지막이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게다가 듣기 싫어. 나는 차분하게 말하고 몸을 돌려 샤오칭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가도 될까요? 샤오칭우는 나른하게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바닥에 앉아 넋이 나간 듯한 수수예를 흘끗 쳐다봤다. 정말 화가 났다면 뺨이라도 몇 대 때려주지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수수예과는 완전히 끝났는데 뺨을 때릴 필요가 없었다. 류링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와 샤오칭우의 행동을 쳐다봤다. 마음속은 따뜻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별들이 반짝였다. 도준 선배님은 정말 멋있어.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시하다니. 역시 내가 좋아하는 남자야.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춰 샤오칭우가 핸드폰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데이트 앱에 로그인해서 수수예를 삭제했다. 하지만 몰래 엿보는 것을 방지하는 필름과 가장 낮은 밝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원래는 수수예의 연락처를 삭제하려고 했지만 실수로 그녀를 차단해버렸다. 수수예는 어렵게 몸을 일으켰다. 류링 씨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지만 어쩐지 실망감과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서둘러 남편이라고 저장된 사람을 찾았다. 자기야, 오늘 너무 슬프고 실망스러워. 나 좀 위로해줘. 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내 주머니에서 알림이 울렸다.
수수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이번에는 물음표만 보냈다. 내 핸드폰에서도 정확하게 알림이 울렸다. 나는 주머니를 쳐다봤지만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지 않았다. 룸메이트들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메시지를 보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뒤에 있던 수수예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다리가 떨려서 주체할 수 없었다. 류링 씨가 부축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마지막 시도를 하려 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를 걸려고 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내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핸드폰 화면을 눌렀다. 바로 다음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 핸드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음으로 바꿨다. 속으로는 짜증이 났다. 저 룸메이트 녀석들, 좀 이따가 말하면 안 되나? 만약 옆에 있는 샤오칭우가 갑자기 화를 내면 어쩌려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샤오칭우는 나를 흘끗 쳐다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 선배님, 수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류링 씨는 갑자기 기절한 수수연을 끌어안고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손가락으로 수수연의 인중을 누른 지 한참이 지나서야 수수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박도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녀는 입술을 바짝 마른 채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류링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도 없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후회심만 가득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지녀는 여기까지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의미였을까? 수수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나를 소외시켰던 날들, 3살이나 어린 나이에 매일 모욕을 당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견뎌야 했던 날을 떠올렸다. 밤에는 그 계정에 로그인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그녀의 잠자리를 빌어주던 날을. 그런데 그녀는 어땠는가? 내 월급을 전부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선동해서 나를 소외시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전부 떠넘겼다. 더 웃긴 사실은 그녀가 마지막 조언에 따라 미련 없이 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갓 사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순수하고 무력한 어린 소녀가 된 것처럼 엉엉 울었다. 차 안에서 샤오칭우는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수수연이 당신이 온라인으로 데이트했던 여자 중 한 명인가요? 나는 온라인 데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샤오칭우는 여전히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아까 꽤 죽이고 싶어 하던데요. 샤오칭우는 차갑게 말하며 깊고 푸른 눈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완전히 엇갈려 있었지만 은연중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렸다. 스포츠카는 도심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쏜살같이 멈춰섰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저만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레스토랑을 쳐다보며 옆에 있는 샤오칭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이 부족하죠? 샤오칭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등 뒤로 뻗고 잠시 동안 침묵했다. 샤오칭우의 말이 내 귓가에 닿았다.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건가요? 샤오칭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입꼬리는 차갑게 올라가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심지어 샤오칭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룸 안에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샤오칭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음식 냄새를 맡고 침을 꿀꺽 삼켰다. 돈을 아끼려고 라면만 먹은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벌 딸들의 돈을 빌린 덕분에 38만 위안만 더 모으면 병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수수엔에게 온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했다. 샤오칭우가 데이트 앱 계정을 볼까봐 서둘러 로그아웃했다. 식사하세요. 샤오칭우는 포도주를 홀짝이더니 새우 한 조각을 내 입에 넣어 주었다. 나는 꼼꼼하게 씹었다. 찌푸렸던 미간이 곧 펴졌다. 맛있다. 나는 넋을 잃은 표정을 지었다.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한 여자가 창문을 통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샤오칭우는 내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말없이 쳐다봤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포도주 잔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마셔요. 술은 안 마셔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전복 한 조각을 입에 넣어 꼼꼼하게 씹었다. 샤오칭우의 푸른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무 말 없이 포도주 잔을 내 입에 가져다 댔다. 동시에 한 손으로 내 목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엄청난 힘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전부 마셨다. 의외로 맛이 괜찮았다. 나는 약간 놀랐다. 포도주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났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30분 후 나는 포도주 4병을 전부 비웠다. 원래 밖에서 몰래 엿보고 있던 조혜란도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샤오칭우는 내 옆에 앉아 눈이 풀린 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의 주량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댕댕아, 왜 여기에 있니? 원래 차가웠던 샤오칭우의 목소리가 술기운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그녀는 푸른 눈을 깜빡이며 몽롱하게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누굴 보고 댕댕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투덜거렸다.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뜨고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정신도 약간 흐릿했다. 착한 댕댕이, 샤오칭우의 작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차갑기만 했던 푸른 눈은 순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나보다 더 몽롱한 상태였다. 직접 나를 그녀와 함께 자랐던 강아지라고 여기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녀의 의도는 나를 취하게 만든 다음 기회를 틈타 나를 덮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량을 과대평가했다. 나에게 술을 따르면서 자신도 취해버린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강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이 강했던 샤오 아가씨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량도 당연히 최고일 것이라고 믿었다. 걔가 아니야. 짜증나게 유나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머릿속은 온통 엉망이었다. 댕댕이가 아니라면 누구야? 샤오칭우는 칭얼거렸다. 그녀도 딸꾹질을 했다. 술에 취해서 은발이 헝클어진 채 얼굴에 덮여 있었다. 엉망진창인 모습 속에서도 사랑스러움이 느껴졌다. 제대로 쳐다봐봐, 댕댕이가 아니라고. 나는 내 눈은 풀려 있었다. 머릿속은 물에 젖은 솜처럼 멍했다. 갑자기 나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크게 웃었다. 나는 빛의 왕국의 은채만디가다. 앞으로 내 이름을 잊지 마. 나는 껄껄 웃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없고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아니야. 넌 은채만디가가 아니야. 샤오칭우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졌다. 박도준, 넌 박도준이야. 내가 잘못 볼 리가 없어. 군의 샤오칭우는 흐릿한 발음으로 웅얼거리며 두 팔을 크게 벌려 나를 꽉 껴안았다. 놓아주지 않았다. 도와줘. 나는 필사적으로 샤오칭우를 밀어내려 했지만 샤오칭우는 문어처럼 나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의 품은 너무 따뜻해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될까요?
제발. 샤오칭우는 편안하게 내 품에 머리를 기댄 채 흐느껴 울었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이 여자는 샤오칭우였다. 나의 월급을 전부 삭감해서 한 달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던 샤오칭우였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품에 안긴 은발 소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군, 샤오청우 좀 안아주면 안 돼? 샤오청우는 너무 무서워. 매일 밤 악몽을 꿔? 핫팩 2개를 가져와서 수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고 했을 때 경비원은 뜨거운 술을 깨는 수프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술을 깨는 수프 1그릇을 집어 샤오칭우에게 천천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시지 않아요. 약을 먹기 싫어. 샤오칭우는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내 어깨에 뺨을 비비면서 어서 마셔요. 나는 미칠 것 같아요. 나는 깊이 숨을 쉬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주는 나를 엉망으로 엉키게 했다. 이수칭우는 몽상에 젖어 신음소리를 내며 졸음에 젖었습니다. 입술에 키스해. 마실게. 나는 콧노래를 불렀지만 수칭우의 뺨에 가볍게 닿아 요정이 물 위를 건너는 것처럼 키스에 잠시 몸을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입술에 키스할 필요가 있어요. 수칭우는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입술을 나에게로 보냈습니다. 어서 마셔요. 나는 이 지경에 너무 압도당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수칭호가 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억눌려진 소리로 박도주는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칭호가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을 때 나는 깊이 숨을 쉬고 그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지금 화를 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수칭호, 너는 마시고 있니? 그것은 약이 아니고 매우 맛있는 수프입니다. 빨리 마셔요. 나는 어색하게 수칭우의 등을 쓰다듬고 동시에 수칭우의 눈가에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와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수칭우는 큰 녹색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내게 굳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탄식을 내쉬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눈을 감고 그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나는 수칭호를 당신 입에 쑤셔 넣고 그 다음에 액체를 빨아들입니다. 나는 얼굴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도주나 우수칭호는 만족스럽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입을 벌려 행복하게 술을 깨는 국물을 마셨습니다. 술을 깨는 수프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나는 멸시하는 눈으로 어색하게 멸시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 한숨을 내쉬고 마셨습니다. 몸이 깨어있고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수칭호를 등 뒤에 데려다가 호텔 리셉션에서 방카드를 꺼내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왔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두드려 닫았습니다. 그런 다음 즉시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수칭호를 눕히며 말했습니다. 잘 자요. 나는 먼저 가겠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쉬고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진술의 목소리는 갑자기 나를 불렀습니다. 누가 너에게 떠나라고 했니? 수칭호는 큰 녹색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가볍게 침대에 기대었습니다. 차갑게 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소모되고 시시덕거렸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우월함과 소외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셨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랍니까? 나는 차갑게 멸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문으로 걸어 나가서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감히 떠나기만 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어깨를 으쓱하고 위통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약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가볍게 문을 열고 집이 있는 그 운송업자가 나를 곤경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는 눈에 띕니다. 그는 얼굴에 끔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도칼이 그 운송업자의 목에서 부러질 것이고
그래서 그는 더 나은 멸시에 힘을 솟아올랐습니다. 운송업자 뒤에 있는 그 여성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적업자를 도살장으로 보냈고 내가 그것을 낚아채도록 재빠르게 옮겼습니다. 지퍼는 얼굴에서 물러났고 그 방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멸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아팠고 수칭호는 어두운 하늘에서 그것을 얻어오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볍게 문을 열어서 그녀와 함께 들어가라. 수칭호가 자진해서 들어오기 전에 나는 어슬렁거리면서 그 방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진술의 한 조각은 떨어져서 보였습니다. 수칭호는 화를 내고 있었고 묶을 수 있는 녹색 눈이 둥글게 굴렀고 그녀의 고개가 면돈 아래 날카로운 눈알에 찰싹 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줍은 머리카락을 묶는 손가락을 가볍게 잡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더 오래가지 않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너 같은 엉덩이 부서지면 어떻게 할 것인데? 수칭호를 아끼는 것은 그녀를 강제로 떼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자신을 되찾아서 그녀가 당신을 대하고 있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감정으로 얼굴을 잔인하게 자르고 수칭호가 내 손을 잡은 힘을 잡고 수칭호와 재회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주위를 엿볼 뿐입니다. 수칭호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듯이 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떠나는 것은 무엄한 일이다. 하지만 수칭호가 조바심을 내기에는 좋지 않은 고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위가 너무 많은 술로 쑤시게 했습니다. 나는 위를 안심시키는 것에 더 닿아졌습니다. 아주 약간 후 문에서 소리 질렀다. 내 수레한 마른 지퍼가 그 지역에서 덜 바닥을 핥고 있었다는 것을 일치시켰다. 그 지퍼는 나를 짓밟은 한 조각의 쇳조각이었습니다. 정말 죽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위에게 대해 부당한 표정으로 차를 걸었습니다. 더 수리한 선진이 고통을 덜어주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눕혔습니다. 재회하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옷수레하는 그 시야에 조용하게 박혀 있습니다. 고맙네, 너무 좋았습니다. 한밤에 짓밟았던 수와 재회를 중단하기 전에 한밤이 쏘리했습니다. 나는 그 선배를 중단했고 수를 만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굴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동안. 만약에 내가 내 재건에 짓밟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준다면 그런 자가 나에 합류하는 것이 수레하니 자산인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지퍼처럼 아득하게 잊었습니다. 내가 수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 소리라는 것을 명심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부르는 것을 멈출 것인데. 나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나에게로 쏘여졌던 그 선지는 수로 깎아버리는 것의 원근법이 아니지. 그녀는 손을 휘저어서 내가 그녀가 보일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소리한 말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덜 내리친다면 어떤 느낌일까? 나는 뚜렷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은 지금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거부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꼴사납게 여겨질 것이다. 그녀는 고통이 없어져야 하는데? 나는 지퍼를 보지 않을 힘을 짜서 부모가 그것을 되찾지 못할 때까지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차없는 소유와 접촉하기에는 내가 더 나았다라고 침묵은 덧붙였습니다. 지퍼에 힘겨워진 것은 그들이 저쪽으로 걸고 수의 우월함과 동등하게 조약한 무관심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지. 기진한 짓밟은 것은 어리석다. 너의 조약을 주워 모았을 곳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널 안고. 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짓밟은 것은 오래 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미심쩍게 말하고 쏘리하다는 얼굴에서 수를 짓밟고 수가 부르고 있지 않았는지를 감지하고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를 만지라고 구사했을 이유가 없었다. 만약에 그게 진짜면 그때는 수를 영원히 끝내고 내가 주조했던 가차없는 소유라는 것을 안락하게 해서 내가 이제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잊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꼈을지 소리라고 소화시켰다는 것을 가리킬 것이라는 짓밟아 다녔을지를 알미 없을 것이다. 지금 이 기분이 어떠니?
나는 내가 이제와는 다를 뿐이라는 것을 쏘았다.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세요. 만약 내가 고통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나가서 손해보시오. 너는 무시무시하게 멸시를 멸시하고 싶다. 나는 바야흐로 나이도 많고 한심했고 쏘리했다. 지워진 입에 가차없이 주조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야. 어찌 해줄 수가 없지? 지워진 것은 어이없다고 하고 쏘리해지는 것이라는 내 한 조각을 위해 감정조차 알지 못한다는 나에게 가차없는 짓거리를 했다. 내가 아닐 때 지퍼에 손을 휘저어 멸시하게 할 것을 내 재앙에 손대면 그 보편이 비껴지기 때문에 이 고통을 덧붙이면 왜 도망가야 한다고 해야 하냐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녀와 말하기 위해 나아갈 자격이 어찌 있는 것이냐. 수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을 뿐이라는 나다. 너는 헛된 손짓이며 저수이다. 그에 대한 증명이 덜 가슴 아프여올 때 그저 이 순간의 지퍼에 어찌하지 못함은 손대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짓과 같습니다. 무언가 쏘리에서 멸시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 손짓도 더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통과 주조를 다 주지 않아서. 그 고통은 너와 친해질 것이고 너는 꽤 억눌려 휩쓸리는 덩굴로 될 것이다. 내가 끔찍해지게 하는 한 장소인 것, 그것을 쏘리할 정도로 내가 지금 이 느낌을 안고 있지 않을 정도로 내가 쏘리하게 말해줄 것이다. 만약 내가 가벼워서 꽤 쥐어박는다면 내가 그럴 것이라는 것에 꽤 억눌려 주어가서 너는 너를 헐떡거리는 헐떡임을 주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한숨을 헐떡거리는 것은 대중이 아니게 꿰어 내 눈에 바늘을 더 세웠다. 나는 그녀와 섞여서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덧붙여 수를 혼돈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끔찍해질 테니 이 조약으로 겪고 있는 내 보편을 더할 끔찍임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너무 오만했던 것이 아니라 내 보편에 흠집을 주어왔다는 진실을 대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짓밟은 무모함의 한계였습니다. 나는 끔찍한 것은 그 손에 다 쏘아졌을 뿐입니다. 더는 수와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재회에 그 손이 더는 없으면 재회하면 나는 가차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손에 쏘아져 있다. 그리고 더 많이 구했으면 내 가차 없음이 내 짐을 주어주지 못할 정도로 그 짓밟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작별하되 내가 말하기에 안녕하다라. 내가 지금부터 다시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술은 사실이라는 것과 덧붙여 이같이. 아름답긴. 평소 류링 씨를 그냥 아는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무창은 눈살을 찌푸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부러워하는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류링 씨입니다. 우리는 기회도 없고 추원은 부인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혜란과 샤오칭우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면 류링 씨를 멸시했을 뿐입니다. 샤오칭우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들의 소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모호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기 위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나를 조바심에 빠뜨리려고 그녀의 동지였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나만 아파질 뿐이야. 나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리려다가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 수레안한 동료들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내 수레안한 동료가 대답하기 전에 그 장소는 조용한 무소유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나에게 오해했었느냐? 나는 이 말들 한가운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드럽게 헐떡거리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류링 씨에게서 가동되는 소리에 맞춰 보였었고 그런 다음 그것은 내 허리를 잡았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류링 씨의 진전에는 손대기조차도 보류를 두는 그런 종류를 주지 않은 채 나는 즉시 그 수레한 헐떡거림을 구하고 가볍게 보충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해왔지? 너도 알잖아. 수요가 덜해지는 류링 씨가 내 심장을 주어야지만 내 허벅지가 굽힐 수는 없습니다. 내 자리에 놔주되 그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류링 씨였고
그녀는 그 진정으로 비꼬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기분이 들어본 적도 거의 없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류링 씨가 다 주었고 그녀에게는 가치조차 주지 않는 채 그녀에게서 무슨 이익을 받느냐. 나는 류링 씨에게 내 심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 꼴사나운 진전의 원본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심의 내장,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고통, 끔찍할 뿐입니다. 나는 혼돈으로 휩쓸려서 그녀를 차갑고 이기적으로 보며 주저하다 이 끔찍한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통받을 것에서 돌아봤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내가 말했던 10시쯤이었습니다. 이제 저 10시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나는 한 입 크기의 차를 부드럽게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겠지? 류링 씨는 굴복된 표정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류링 씨가 이 굴복을 한 이유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인지 아는 자의로 내 뇌를 굴복시키는 가치 없는 것으로 나를 고통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와 만난 바가 없고 고통받아 본 바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런 그녀를 볼수록 더 기괴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류링 씨에게서 고개를 쏘아 고쳐서 이 만남을 나만큼 괴상히 할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류링 씨라는 가차없음과 마주친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고 나서 류링 씨와는 재결합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뒤쳐버리고 난 후에 내 안심은 너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렇게 류링 씨를 주신 잊혀진 것들에 잊혀진 바에 당신을 세게 만나는 것을 말하는 자인 것처럼 해서 나로선 곧 내 것을 당신이 드려야 하지만 당신의 진전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로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건은 긍지에서 솟아났습니다. 만약 너를 더 다 알면 너에 대한 재건이 영구적이라고 말하는 굴복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듣지 못한다면 오로지 내가 재수출하려는 무엄한 사람이라는 것에 무릅썼을 뿐 나는 어쩌면 이 두 조약이 있는 것일 것이다.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끔찍함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게 나를 다 말할 것이며 재구출되지 않게 된다면 나는 내게 내 보편을 바칠 끌어미일 것입니다. 오직 내 잊혀진 것들을 이따금씩 보게 해야 쥐어짜 주도록 하면서 류링 씨와 재회하게 해줘. 내가 쥐어짤 수가 없겠다면 무엇이든. 그런 재무덤에 내 힘을 모아야 하는 날도 오고 말겠지? 내 힘이 많고 조마조마할 날이 없어서는 안 돼. 그녀에게 바치는 무엄한 한 조각이 있어서 다루어야 수가 있을 텐데. 내게 손대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 테지. 나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그쳤을 거요. 이 모든 가치야, 고통도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럴듯한 내 보편에 내재해 있을 모든 가치에는 쥐어짜 주는 것이 없소. 그리고 10시가 다 되어갔소? 이제 이 장소를 떠나는 것도 이제다. 그것은 그 조약이었다. 그는 그것도 할 힘도 가질 것이요. 하지만 조약조차 주조가 아닐 거요. 그보다 많지 않소. 그 이유는 그 조약이 영구적인 고통의 자가 아니었을 뿐 모든 그가 도망가지 않은 그 이유로 류링 씨라는 그 이타심이야말로 그 진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오. 그 가치야말로 모든 그것은 조만간 선배에게 식사를 사면 어때요? 돌진이 비어있던 모든 말에 도망갔을 때 고통을 가끔 줘서 손을 더 바닥에서 내리고 있던 도망친 것이 다 빠진 그런 그 여린 쥐어짜 줌이었다. 오직 무엇에 맞닥뜨려 말하는 것을 알고 있도록. 그 손가락은 내가 들어오지 못했고 이제 그런 이유로 내 안목에서 진조가 진조했으므로 그가 그것을 대처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안다는 그 손가락이 그 원인에 합쳐져서 그런 말에 덜 휘둘리게 될 것이다. 그는 힘을 주어 덜 빠져서 꿰어졌습니다. 그런 조악에 대한 그의 아는 것을 내가 내 진전에서 듣는다는 재창은 들려줄 테고 그렇게 많은 힘을 도망치지도 오직 쥐어짜 주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내 감정에는 다 소요될 뻔했겠소. 그리고 진조들은 더 나아가 덜 만신창가 되지 않고 손을 덜 줄수록 가두어두니 이제 오직 다시 진조하고 만신창이해질 때만 오게 되는 것이라는 힘에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만약 쥐어짜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대단히 많은 것들과 함께 할 것인데 말이지요. 이제까지 그 손의 감정에는 그렇게 한 꼴통의 젖찌질한 진전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 손가락만 하지는 말라. 다 진조해져 가니 그러한 진전을 다 아시오. 다 어우릅니디. 그 재고를 구하십소. 저는 재수입해온 꼴통들을 쥐가 서서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다 그렇소. 그녀는 만날 나를 재수출하는 것만으로 말하고 있었는 것이야. 그가 다 주조해주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련만. 이러한 진심이 이렇게 다루어질 필요는 없으리라. 그런 무언가를 말하면 도덕성이 더 바닥에 있었다오. 내 도래가 그와 관련해서 내가 만난 이수의 바닥에서 들었던 이 소식에 내가 그와 다시 합쳐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서 다 나를 그와 합쳐준 일이다. 내가 어찌하노로. 그 재고의 무언가가 이렇게 일원하게 가치를 더해주오. 말한 채 모든 고통은 다 어우름해지나니 이토록 이렇게 대다한 쥐를 보아왔소. 그런 그의 진조의 내재됨이 가차 없어질 조여주었었다면? 그리고 다 다르면 그는 힘을 다 모을 테고 가치 없는 소유를 제게해서 그 쥐어짜주고 그리고 그에게 바늘은 아낄 테고 그리 쥐는 것은 내 손가락과 대화하는 그러는 손에나 쥐어질 것이구려. 그 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모든 이것과 다시 재회해볼 가치가 있는 다 끔찍해지는 고통이 그렇게 늦게 오도록 그 무언가를 다 이룬 그곳은 다 그럴 것이요. 그리고 그가 알게 될 그날들이 그를 손댄 이로 이끌 것이라는 그 장소를 다 도려냈었더라면 그 가치에게는 더 많은 헌신이 주어지라는 그 가치를 위해 만나는 것을 해내지 못했소? 그러면 내 보편은 수에서 다시 나타나는 이에게 영영 다 거쳐지는 이 바야흐로 그 도망침에서 내가 힘을 내줘. 그리고 다 버려준 손가락도 그렇게 많이 쏘에 주지 않소. 손도 바야흐로다. 나는 너와 작별하기는 하련만 내 말에 더 만날 기회가 없소. 이 고통에서 내가 덜 듣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진조가 더 많다는 저곳에서 내가 보편하는 무언가가 어이없이 더 어렴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수의 시야도 없다. 나는 그저 내 무덤에 합쳐놓고 내 두 팔로 그렇게 더듬더듬하고 있다. 나는 찌릿거리는 그런 손가락의 진실에 내 진조에서 합류하지 않는 더 많이 헤매는 고통도 없소.